선생님이 준비한 주제가 엽사라는 거예요. 엽기살. 오, 바로 안 해? 예를 들면 어떻게? 영생이 표정 찍은 거 막 이렇게 0.5배로 막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찍어놨어요. 여기서 이렇게 네. 이거 뭐 영상을 만들어요, 저희. 이거 뭐 영상을 만들어요, 저희. 영상을 만들어요. 어떤 영상도 만들어 봐. 막 이렇게 막, 핸드폰에 있어요. 막 있지? 이렇게 딱 영상이 딱 나오면 딱 엽사가 딱 하고 나와요. 저 이제 재미삼아 하는 거잖아요, 친구들끼리. 놀이처럼. 템플릿이 있지. 네. 그냥 걷다 이 사진 집어넣으면 완성이 되지. 네. 이게 어려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냥 사진만 있어요. 있어요, 저희 지금. 엽사. 여기까지 선생님은 뭘 안 할 생각이었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어. 너네 같으면 이렇게 콧구멍 찍고 위에서 얼박샷 찍고 멈추지. 네. 근데 일부 인성이 조금 문제 있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멈출까요? 이상한 데도 합성할까요? 이상한 데도 합성해요. 그럼 최근에 뭐 놀랬잖아. 친구 얼굴을 담배 피는 영상에 합성. 아이. 담배 피는 영상에 합성. 친구 얼굴을 영정 사진에 합성. 제 주변에 조금 영정 사진 말고 좀 복근 있는 몸에다가 막 합성하는 얼굴. 복근 있는 몸에다가 막 합성하는 얼굴. 복근, 즉 신체가 노출된 데다 합성하잖아. 여기서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옷 다 벗고 성관계하는 성표현물, 성관계하는 성표현물, 성착취물, 소위 야동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데에다가 합성하게 돼. 그래서 이걸 뿌려버리기도 해.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좀 아니다. 그렇지. 이거를 디지털 성범죄 중에 딥페이크 포르노라고 해요. 쉽게 정리하면 딥러닝 플러스 페이크인데 AI가 만든 가짜 야한 영상?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내 고백을 안 받아준 거야.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그 소셜미디어 돌아가서 그 여자 얼굴을 딴 거야. 그거를 막 1시간이 넘는 야한 영상에 일일이 합성하는 거야. 1시간이 넘는 야한 영상에 일일이 합성하는 거야. 그걸 학교 오픈 채팅방에서 팔았다? 2명이 샀어. 한 애가 있어. 일부 친구들은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야 근데 똑같긴 하다. 야 딥페이크 쩐다. 뭐 이런 식으로 크크크 이렇게 반응했어. 합성하고 판매한 친구는 딥페이크 포르노 지인능력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률 때문에 이제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근데 그 구매한 2명 있지. 얘네도 처벌이 안 될까 될까? 돼요.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처벌받고 그 방에서 크크크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야 근데 리얼하긴 하네. 얘도 학교 자체 처분을 받았어. 즉 누군가를 합성하고 만들고 뿌리고 이런 데 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장난이었는데 범죄가 되는 게 한순간. 카메라가 칼처럼 쓰인 순간은 정말 찰나더라고. 너네가 가해자도 되면 안 되지만 피해자도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프라이버시는 누가 보존해줘?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저럴 때는 캡처를 딱 하고 바로 나와버려야 돼. 증거는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엄마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그게 또 범죄에 이용됐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얼굴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이제 저런 영상에 합성이 돼서 합성돼가지고. 이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막 협박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아이가 굉장히 그 곤란해졌던 그런 사건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이 없이 주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뭐 어디 밑에는 찍으면 안 된다, 합성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요즘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코너. 아, 최근에 진짜 그야말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8시 여느 때와 같이 학원이 끝나고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스마트폰을 하며 이동 중이던 14살 노양. 친구들과 메신저를 하던 중 1호선 젠틀맨이라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근거리 파일 공유 시스템으로 음성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능에 익숙하지 않았던 노양은 스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된 음성 메시지에는 남성의 흥분한 신음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근거리 파일 공유 시스템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였습니다. 한 번으로 반경 9m 이내에 있는 사용자들끼리 문자, 사진, 동영상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일명 근거리 파일 공유 시스템. 주위에는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 몇몇이 함께 지하철을 타고 있었지만 음성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가 누군지 추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괜히 보복당할까봐 무서운 마음에 티도 내지 못한 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음악을 들으려던 찰나 두 번째 근거리 파일 공유 시스템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바로 남성의 성기 사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양이 고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슬락이나 고절 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보기 장으로 상대방이 보낸 사진이 그대로 뜨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노양은 불안한 마음에 다음 역에서 바로 하차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저 사람 전화번호를 몰라도 보내는 거예요? 돼요. 네.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쓰는 기종이랑 같은 기종인 사람이 막 지하철에 막 불특정 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장윤정 씨가 이거를 공유를 쫙 뿌렸어. 수신 거부를 해놓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연락처 저장된 사람 것만 받게 돼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무 필터 없이 다 받게 설정해 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장윤정 씨의 파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노출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요즘에 디지털 바바리맨이라고 한대요. 바바리맨 아시잖아요. 그 노출증 환자들. 우리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실물로 봤죠. 이렇게 실물로 보셨어요? 네? 뭘 실물로 우리는 학교에 상주하는 바바리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은 다 이렇게 없이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아이고야.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아이고야. 배트맨이네. 맞아. 그래서 뭘 저렇게까지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나. 아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네요. 이게 디지털 바바리맨 사건인 거잖아요. 그 바바리맨들도 시대 흐름에 발맞춘다라는 게 난 너무 걔네도 바쁘다. 트렌디하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 왜 들고 아니 그러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알던 예전에 노출증 환자들은 자기 걸 보여주면서 그 놀라는 표정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쾌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아우 거예요. 징그러. 아니 주변에 있는데 이 반경 한두 명이 아니라 이 9m 이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막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어머. 완전 범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이걸 잡을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열차 안이다 그러면 다 가둬놓고 와가지고 하나 다 핸드폰 해가지고 한 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압수수색 영장 없으면 그걸 개별적으로 다 확보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범죄 어떻게 보면 뭐 좀 나쁜 말 진화된 범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범인은 잡혔나요? 아니죠. 그 결과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서 잡기가 실제로 쉽지 않았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누군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아, 근데 이 기능이 편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업무 처리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편한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 기능을 쓸 일이 있나? 연우도 그랬잖아.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다가 사진 전송. 사진 우리는 톡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애들은 야 에어로 할게 이러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니? 그게 훨씬 편리한 기능이에요. 화질도 훨씬 좋게 빠르게. 전송이 되니까. 맞아요. 아니 그 아이들끼리 이 기능 서로 사용하다가 이거 문제된 경우도 있나요? 제가 만났던 사례는 피해자예요. 그래서 사진을 수락해서 받았어요. 아, 열받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진첩에 저장이 되잖아요. 이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다가 학교 수업 때 필요한 사진을 이제 학교 오픈 채팅방에 올렸는데 그때 이게 딸려간 거예요. 아 최악이다. 그럼 얘가 순식간에 둔갑이 되죠. 가해자처럼. 와 씨. 짜증나. 그러니까 저장하지 마, 삭제해. 이것까지 설명해야 돼, 사실. 자동 저장이 돼요, 그게? 네, 실질적으로 친구들끼리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사진을 찍어요. 그때 바로 이걸로 보내줄게, 이거 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휴대폰이 아닌 친구는 소외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소위 말하는 우리 예전에 은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어요. 에어 안 된다고 은따가 된다고요? 옛날에는 4명이 가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을 넉 장 찍었어요. 나눠 가지려고. 그래. 그럼 뒤에다 이름 써서 나눠 그럼. 놨어. 아니 사실 이것 때문에 등골 브레이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된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잖아요. 맞아요. 이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까 약간 좀 답이 나왔던 게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전송하는 것을 기계적으로는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10대 최양은 온라인 레이싱 게임 채팅을 통해 20대 박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약 한 달간 함께 게임을 하며 친분을 쌓아왔고 메신저 아이디를 공유해 사적인 연락도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최양에게 보고 싶다,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던 중 박 씨가 보낸 한 메시지에 최양이 당황합니다.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는 박 씨의 요구 때문입니다. 최양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방문을 닫고 옷을 벗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결국 박 씨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박 씨는 수위 높은 사진을 더 요구했고 최양은 12장의 사진을 추가로 전송했습니다. 박 씨는 최양에게 동영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낀 최양은 거절하며 끝나는 듯했지만 다음날 박 씨는 그동안 보내왔던 최양의 나체 사진을 학교와 친구들, 부모님에게 보내겠다며 협박을 해왔습니다. 총 16차례간 박 씨의 괴롭힘이 이어지자 두려움을 느낀 최양은 끝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박 씨는 최양이 먼저 좋아서 유혹하며 보내준 거다 라고 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막 지금 모든 부모님들이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야, 진짜 야, 이게 현실에서 벌어질 법한 사건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 다른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실제로 피해자 중에 6살짜리도 있어요. 근데 6살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약간 뭐 상품권이든 아니면 뭐 기프티콘이든 이런 걸 주면서 환심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협박까지 이어져서 재판까지 간 사건이 24건이나 돼.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 놀라운 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 학생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네.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협박당하고 있어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걸 찍은 게 되잖아요. 찍은 게 맞잖아요. 그 사실이 알려지잖아요. 그럼 너 그런 거 찍은 애야? 왜 찍었어? 이렇게 그 평가가 두려워서인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의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말해줘서 고마워. 이 말이어야지 왜 그랬어? 언제부터 찍었어? 이렇게 다그치면 이렇게 경찰이나 117 이런 데로 먼저 가더라고요. 기가 막히네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한테 왜 너 그렇게 했어라고 다그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아,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당하고 다니니? 어른하고 왜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먼저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다그친다기보다 저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아니 왜 아유 이제 놀라서. 이게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자기가 한테 다그친다고 느낀다는 거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사건이 좀 더 커지고 피해도 커지는 거예요. 사실 애가 더 놀랬어요. 나 협박 당하고 있을 때 놀랬고 엄마 아빠가 이 사실 안 거에 대해서 또 더 놀래 놀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스트레스면 나쁜 생각까지 할 것 같아. 맞아요.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마음일 것 같아요. 아, 저희 지금 이제 변호사님 옆에 저 판넬이 있어요. 지금 예, 제가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2021년 10월 6일 17시 10분경 이 박 씨와 최양은 메신저 아이디를 공유하여 사적인 연락을 시작하는데요. 박 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메신저로 최양에게 자기야 사랑해, 악의적이다. 보고 싶어 라며 애정 표현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이 아니네. 근데 이성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최양은 이 말에 좀 이제 마음이 애정을 확 끌린 박 거야. 씨한테 애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받는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맨날 사랑한다고 해주고 막 이쁘다고 해주고 막 2021년 10월 10일 최양과 친분을 유지한 박 씨는 메신저로 최양에게 자기야 벗은 가슴 보여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주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원래 사랑하는 사이에는 보내주는 거야라고 하면서 최양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우 징그러. 박 씨는 메신저로 최양에게 노브라 사진 보내줘. 자기 거기 보고 싶어. 자세 다양하게 해서 사진 찍어 보내줘라. 다리 가슴까지 보이게. 에 넣어서 보이게 찍어줘라며 총 5차례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며 최양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요구합니다. 아 미치겠네. 근데 이게 너무 수치스러운 나머지 최양은 박 씨의 요구를 거절했고요. 그러다가 2021년 10월 25일 최양의 나체 및 성기 사진으로 제작한 성적 창치물을 최양의 부모 및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얼마나 불안해, 그렇죠? 그러니까요. 피해자는. 지금 보니까 한 달이 지난 후로 5일에 한 번씩 맞아요. 수위를 올려요. 그렇죠. 요구를 거절하니까 바로 다음 날 협박에 협박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오일이 걸리지도 않고. 예. 그러다가 2021년 10월 25일 21시 10분경 총 16차례 이어진 박 씨 협박으로 최양은 경찰에 신고를 결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님께 상황을 전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악랄한 나 이거. 굉장히 재질이 안 좋죠. 이분이 잡혔어요? 잡혀서 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게 그 사안에서는 3년을 받았습니다. 3년이요? 예, 3년을 받았습니다. 3년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게 뭐 때문에 지금 협박? 그러니까 이게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걸 보내준 거 갖고 이제 제작해서 뭘 만들었던 거죠. 그거하고 아까 말한 촬영물 갖고 이제 협박을 했던 거.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최하한이 이제 5년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왜 3년이야? 그죠? 이상하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행인데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라고 하면서 한 번 감경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게 걸려서 초범인 거지 이렇게 당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특히나 성범죄라고 하는 것들을 암수범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피해가 있을 거다 예상은 되는 거죠.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증거가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했던 거죠. 항상 보면 법이 우리의 가슴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을 매번 마주하고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왜 항상 처벌을 저렇게밖에 못 받는지 너무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디지털 관련해서는 법이 실제 상황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다음에 만들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또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법에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백들을 이용해요. 쫓아가는 거지 범죄자들이. 우리가.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것만큼 실제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전 좀만 더 강하게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할래요? 엄마들, 아빠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뭐부터 예방을 해야 될까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개인 정보랑 그 사진이나 영상 절대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친구한테도 보내지 마라. 친구한테. 왜냐면 그러니까 친구끼리 장난으로 얘랑 나랑 현실 친구니까 야 너 엽사 네 신체 사진 보내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계정을 해킹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였, 그러니까 얘를 해킹한 다음에 얘 친구 팔로우 목록 쭉 타고 보고 들어가는 거야. 걔 타고 들어가서 개인 척 기망하면서 이제 얻어내는. 그래서 친구여도 절대 몸 사진은 안 돼. 이게 최저선인 거죠. 예. 그 나와 관련된 음란물이 유출이 되었을 때 좀 이렇게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청이 있으면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찾아서 삭제도 하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피해 예방은 중요하겠지만 우선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센터를 정도를 이용해서 좀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저런 사설 디지털 장의사 업체는 쓰지 않기를 맞아요. 바랍니다. 사설. 네, 왜냐하면은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 엠번방 사건 때 그걸 지워주겠다 해놓고 사실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생충 같은 들이네 또. 네. 그래서 이거를 받고 지워줄게 하고 뭐 500을 받았다. 근데 그러고 나서 뿌려서 또 팔면서 너 또 있더라. 다시 지워줄게 얼마 줘. 그걸로 계속 이렇게 돈을 그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 네. 개인이 또 의뢰를 할 수 있는 예, 거기 의뢰도 받습니다. 요청을 하면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그렇게 디지털 성범죄 안심 지원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다 경기도도 있고요. 각 모든 경상도 다 이렇게 다 있어서 전액 무료고요. 끝까지 지원해 주니까 이쪽으로 진짜요? 무료네. 돈 달라는 데는 맡기면 안 되겠구나. 그러네요, 진짜. 아 스트레스 받아요. 그치 스트레스 받지. 뒷목이 아프지 지금. 약간 진짜 이제 지금은 뭐 성교육이나 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법들이 사교육으로 들어가는 건데 약간 진짜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이게 의무 교육으로 좀 돼서 모든 친구들이 이런 교육들을 받아야지만 훨씬 더 조심하고 인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 방송을 교육부 장관님께서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뽕 선곡회. 20세 노양은 대학 입학 후 같은 학과 선배였던 22세 김군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약 석 달간 사귄 두 사람은 2022년 5월 노양의 생일을 맞이하여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관광 후에 호텔에 돌아와 남자친구인 김군이 따라준 와인을 마신 노양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남자친구인데? 이게 그거예요 물뽕. 그러니까 왜 남자친구인데 왜 술에 그걸 탔어요? 평소 와인 한 병을 마셔도 거뜬했던 본인의 주량과는 달리 와인 한 잔에 필름이 낑긴 것에 이상함을 느꼈으나 피곤한 탓이라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같이 확인하던 중 김군의 핸드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양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노양과의 성관계 영상이 김군의 사진첩에 저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동의 없이 찍으면 안 이 되죠. 정도면 진짜 범죄죠. 완전히 충격을 받은 노양은 어떻게 된 일이냐 김군을 추궁을 했으나 김군은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고 촬영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히려 노양애가 화를 내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초반에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몽롱한 얼굴의 노양이 성관계와 촬영까지 동의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맨정신이 아니죠. 오케이를 하는 장면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그러면? 거죠. 이건 진짜 애매하다. 노양은 김군이 와인에 물뽕을 탔을 것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물뽕을 알고 있었나 보다. 아 이게 제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관심 생겨가지고 사건 때문에 버닝썬 사건 때문에 저도 그래서 많이 맞아요. 찾아봤어요. 어디서 이 물뽕이라는 게 냄새도 없고 맛도 무생무치. 없고, 예.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데요? 이게? GHB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네. GHB. 이 데이트 약물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약이요 걷기도 하고 완전 그냥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게 아니래요. 맞아요. 걷고 그냥 밖에서 봤을 땐 술이 좀 많이 취했나 요 정도로 보인대요. 와, 근데 그 사람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난다는 거야.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배출이 돼요. 6시간 내지 12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배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마약하고는 다른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한 잔이긴 하지만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약물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건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미 배출되고 난 이후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됐어요. 증거가 없지. 이거 못 잡네? 이 사건 무혐의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 무혐의 받았어요, 그래서. 씨, 말도 안 돼. 미쳤다. 이런 그런 환각을 즐기기 위해서 마약을 복용을 하는 하잖아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순전히 남한테 나쁜 짓 할 목적으로 정신 쓰는 잃게 해서 거네요. 내가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야, 이건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동의를 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게 이게 또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실하게 약물이 검출되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중에 기억을 하나도 못해. 전문용어로 블랙아웃이라고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데 그래서 이거는 블랙아웃인 경우에는 이거는 범죄 성립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취한 사람을 취한 상태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사람 그걸 이용해서 간음을 해야 중간간이라는 범죄가 성립하는데 반대로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평상시랑 똑같이 행동해. 맞아. 말했더니만 제대로 다 답변도 하고 예를 들면 나 오늘 너랑 같이 자고 싶어 그랬는데 오케이. 야, 무섭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딱 나는 몰랐다. 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술 취한 것도 몰랐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뭘 하려는 생각이 없었어 라고 봐서 이게 범죄가 성립 안 된 경우가 많다. 근데 누굴 믿고 만나 이러면. 누군가의 의식을 그렇게 완전히 꺼버리는 행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럼 이게 24시간 전에는 어쨌든 12시간까지. 12시간. 12시간 이내니까 바로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하고 찜찜해. 찜찜하면 바로 어딜 가냐? 뭐 해바라기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해바라기 센터. 거기 가면 바로 검사를 해주고 증거를 채취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안전하다는 그 옷 거죠. 그대로. 그대로. 그거 혹시 그대로. 상대방에 뭐가 남아있을 그럼 수 있구나. 그 옷까지도 그대로 증거로 해가지고 나중에 제출이 되거든요. 거기선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주는 한꺼번에 곳이니까. 원스톱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 해바라기 해결 센터. 방법이 있긴 있구나. 요즘에는 그 청소년 사이에서도 마약 사건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청소년 마약 사건이 진짜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이제 뭐 마약 청정구역 이건 더 이상 얘기도 못 하고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어딜 그러는 거야. 그 작년에 그 10대 마약 사범 적발된 게 1,477명이에요. 1,477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대 아니 작년만. 작년만? 예. 그게 2022년도에 481명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3배가 증가했고요. 아이. 아 진짜 근데 이 학교에서도 마약이 문제시 돼가지고 또 학부모들한테 문자가 오고 막 그랬대요. 최근에 학교 그냥 복도를 마약에 취한 것 같다고 선생님이 보시고 신고한 사례도 있었어요. 학생이 마약에 취한 것 같다고. 네, 술 냄새도 안 나고 뭐도 안 나는데 나비약이라고 맞아요. 있어요. 나비 모양으로 생긴 알약. 그냥 뭐냐면 이거를 그냥 마약이라고 안 해요. 그냥 다이어트 약이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 약을 먹었더니 살이 빠지더라 하니까 다이어트 약인 줄 알고 아름아름 복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파시키기 좋죠. 처음에 접근성을 다이어트 좀 약이라고 소리. 높이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중독이 되는구나.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 가정통신문처럼 집에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마약이 이렇게 크게 써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생경한데 그게 없지 않은 일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도 그런 마약을 보통 뭐 루트가 있을 거 아니야, 알게 되는 경로가. 인터넷상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약간 직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학원 앞에서 판촉 행사한다면서 맞아요. 대치동. 음료수를 딱 주고 거기 있는데 마약에 들어주셨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보통 그 정도 행사면 별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통 그렇게 먹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마약이라는 것도 자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타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조심스러워. 일단 아는 사람이어도 먹을 거를 주면 그 자리에서 넙죽 받아서 먹는 것만큼은 좀 피하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사탕이든 뭐 알약이든 젤리든. 자, 이어서 두 번째 사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13세 동급생 서군과 윤양. 함께 학원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서군은 윤양에게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습니다. 서군이 집으로 들어가자 핸드폰으로 나 너 정말 좋아해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서군이 답장을 머뭇거리는 사이 왜 답을 안 주냐는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서군은 곧바로 관심이 없다며 거절했는데요. 다음 날 SNS를 통해 또 다른 여자아이가 좋아한다며 서군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낯선 계정이라 두려움을 느낀 서군은 역시 차단을 했는데요. 다음 날 반 친구를 통해 서군은 윤양이 SNS 부계정을 만들어가며 계속 쪽지를 보내온 것은 물론 서군의 위치까지 파악해 계속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대박이다. 오, 섬뜩해. 그런데
다음 날 윤양에게 도착한 세 번째 메시지. 그것은 바로 여성의 나체 사진이었습니다. 왜요? 여성의 나체 사진이었습니다. 왜요? 여성의 나치 사진? 갑자기? 초등학생이라지 않았어요? 6학년이죠. 13살. 윤양은 서군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나랑 안 사귀면 죽어버릴 거야. 너 없으면 난 죽을 거야. 내가 죽으면 네가 죽인 거야. 어머나, 왜 저래? 와 무섭다. 거기 만지고 싶어. 뭐? 등, 등, 협박이 담긴 수위가 높은 메시지를 하루에 5건씩 지속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이거 스토킹 아니야? 이거 너무 섬뜩한 상황인 거예요. 무서운데요. 윤양과 같은 반이었던 서구는 윤양과 계속 부딪히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결국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화가 난 서군의 부모는 곧바로 학교 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해야지. 서군의 부모는 학교 측에 윤양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기가 끝나야만 반을 바꿔줄 수 있다는 학교 측의 답변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요? 말도 안 돼. 남은 1학기 동안 계속해서 윤양을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던 서구는 결국 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서문이가? 피해자가 학교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이게 일단은 듣는 내내 과연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한 일이 맞나 싶기도 하고. 학생이 저런 가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뭘 통해서 뭘로 인해서 저런 것들을 습득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는지가 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피해자가. 근데 지금 심지어 같은 반에 매일 봐야 되는 친구가 이렇다고 하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자, 이게 교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성폭력과 스토킹에 관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피해본 학생이 전학을 가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학폭위에서 강제 전학이라는 조치가 내려지는 걸 제가 지금까지 여러 건 했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아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피해자도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하여튼간에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나 많이 시달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한번 기회를 주자. 스스로 반성을 하고 좀 고쳐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그거를 뭐 강제전학이나 퇴학이라는 극단적인 처분보다는 어떤 봉사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애를 한번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치가 안 내리잖아요. 근데 난 도저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못 참겠어요. 뭐 맨날 얼굴 봐야 되고. 그래서 먼저 전화를 가는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 가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너무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 집안 가정 폭력을 당한 학대당한 아이를 조사하고 다시 집으로 넣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 그 상황 그대로인 거잖아요, 지금. 왜 학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담임 선생님 그 일종의 임시 조치예요.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분리 조치라는 게 결국은 뭐 전학을 가든 아니면 반을 바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최종적으로는 그 나중에 학폭위에서 그걸 결정할 문제인 거고 예전에는 그거를 학폭위를 사실은 학교에서 했어요. 학교 자체적으로 위원도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고 너무 시달리니까 그래서 사실 교육청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교육청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학교 차원에서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하는 설득해서 거지. 합의자를 만들어 올 테니까 와서 합의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학교 입장이지 그 부모는 그 아이는 트라우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원하면 무조건 학폭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꾸 설득하는 거죠, 학교에서. 학폭위 자체를 그건 애한테도 애한테도 안 좋고 이러니까 원만하게 그냥 해결하시는 게 애한테도 좋다. 아니 그럼 어떻게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무슨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이 화가 나고 학교에서 해결을 안 해줘. 그러면은 뭐 변호사를 써서 그 집 아이를 고소할 수 있어요? 그게 경우에 따른 범죄 행위라면 고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가 형사 미성년자냐 아니면 뭐 형사 처벌 대상자냐 촉법소년이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결국 또 거기서 이제 또 처벌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학폭의 추세는 뭐냐면 가해 학생 쪽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왜냐? 이게 1호 처분부터 9호 처분이라고 조치가 내려지거든요. 근데 1호만 돼도 다 기재가 학생기부에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 아이가 나중에 진학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리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해요. 그게 단골로 나오는 멘트예요. 다 남아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우리는 그럴 애가 아니다. 무조건 부인하면서 소송까지 가는 거예요. 미치겠어. 나는 우리 애들한테 야 어디 가서 누가 때리면 집에 와서 꼭 얘기해 이것만 얘기했지 이런 사이버 성폭력이나 스토킹에 대한 교육은 생각도 안 해봤어. 근데 우리도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상상도 못했어요. 네. 이게 지금 이 사건은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에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제 대상될 수 있습니다. 그 스토킹이라는 게 그것도 이렇게 물론 뭐 이렇게 여러 무자가 가지 듯이 유형이 자를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그다음에 결국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건데요. 그 행위들이 어떤 거냐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스토킹이에요. 그래, 그런 거 옛날 그 이상했어. 그다음에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영상이나 뭐 이런 거 계속 보내. 꼭 그 내용이 꼭 성적인 게 아닌다 하더라도 뭔가 누군가 계속해서 보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불안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면서 야, 그 계속 한번 가봐.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안 되면 스토킹을 처벌받게 됩니다.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그치. 아 그럼 고백이라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방법을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고백이 한 번 하는 거는 뭐 문제가 크게 안 돼요. 다만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는 그게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무슨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절은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단호하게. 당신하고는 사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표시를 해주라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다행인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조금만 더 생각해봐 자기야 막 이러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해코지를 막 계속해. 그러면 어떤 그렇게 조치를 계속해서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임시 보호 조치를 해줘요. 뭐 접근 금지를 한다든가 연락도 못하게 하고 그걸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워치에 누르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치를 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본인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이렇게 경찰에 신고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게 왜 그 당사자가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되고. 맞아요. 그 아이한테도 너가 뭐 빌미를 줘서 너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님을 계속 설명하면서 설명해줘야죠. 꼭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라고 해줘야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겁고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예, 다루고 있는 거고요. 진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철저하게 인성교육, 성교육을 완벽하게 시킴으로써 우리 아이가 피해자도 되지 않고 가해자도 되지 않는 그게 어쩌면 유일한 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 보고 진짜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가슴 철렁한 불호 놀이터 사건.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예, 이 예. 사건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남학생 3명이 자신보다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줄 테니까 성관계 놀이를 하자라고 회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네 것도 보여줘. 이렇게 추행해서 공부를 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부모님이 없이 다니는 아이들을 미리 정 찍어둔 거죠. 그리고 CCTV 없는 곳으로 유인을 했다는 게 초등학생인 건데 굉장히 용악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인 거죠. 계획을. 이게 판결이 났나요? 아직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가해 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이게 보통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에 해당되고 촉법소년이라는 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고학년이니까 요게 해당된단 말이죠. 여기 형사처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뭐 소년보호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 사회봉사를 시키든 무슨 뭐 아니면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년원 용을 보내는 정도밖에는 안 되고 어른들이 받거나 그 이상의 나이가 받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초에 처벌이 생길 일이 안 만들려면 예방이 중요한 건데 그 예방은 성교육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이 구로놀이터 사건 이후로 요즘 성교육 과외가 뭐 엄청 급증했다면서요. 더 바빠지셨겠어요. 네, 원래도 교육 대기가 좀 많긴 해요. 이제 요즘 세상에 워낙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어버버하다가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 혹시 피해자가 되진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 1.5배, 2배 전보다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쪽에. 와, 1.5배, 2배. 맞아요.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H대학교 인문학과에는 남학생 31명들로만 구성된 단톡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단톡방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옵니다. 콘돔에 구멍을 뚫고 자고 싶다. A를 강간하고 싶다. B는 가슴이 작다. H는 밀도 있는 몸이다. 약 일주일 동안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거나 여성을 조롱하는 대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단톡방의 일원이었던 장 씨는 등급표 하나를 올렸습니다. 바로 인문학과 1호학번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꼴림 등급표였습니다. 꼴림 등급표는 여학생들의 외모, 몸매 등을 평가해 성적인 욕구를 수치화시켜 주먹 또는 주절먹 등으로 등급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먹은 주면 먹는다. 참나. 주절먹은 진짜 어이가 없. 주절먹은 주면 절하고 먹는다라는 뜻이며 단톡방의 남학생들은 주먹, 주절먹의 기준으로 여학생들을 등급화시켰습니다. 단톡방에 있던 또 다른 남학생 배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까지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고 학생회장단에 문제를 제기했고 성희롱적인 언행에 대한 제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장단은 남자끼리 모이면 이렇게 놀지 뭐. 이런 걸로 문제 삼으면 대한민국 남자들 80%는 다 깜빵에 가야 돼. 라며 배 씨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동기 여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희롱적 대화와 모욕적인 언행에 화가 난 배 씨는 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대화 내용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잘했다. 너무 공개한 거 참담하다. 진짜 잘했다. 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진다고? 제가 읽으면서 너무 어려워요, 지금. 어머나. 솔직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단톡방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인기 투표 같은 거 그냥 하잖아요. 그냥. 인기 야, 투표. 야, 인기 투표. 야, 6학년 3반에 와, 걔 진짜 막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예쁘다. 뭐 1등, 2등 이런 건 뽑았지. 저는 이제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외모 등급을 매겨서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3등 이걸 했다가 그게 한번 적발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나름 지성인들 사이에서 단톡방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도 대학교 단톡방이에요. 꼴림 등급. 진짜. 그런 말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그 방의 구성원들이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근데 아이들 중에 특정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하는 친구들이 이런 류의 말을 경쟁적으로 쓰는 걸 현장에서 좀 많이 봐요. 더 세 보이려고. 세 보이려고. 그러니까 요즘은 뭐 미드필더다 이런 표현도 해요. 미드필더요? 축구의 미드필더인데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잖아요. 그 상대방 여성이 이제 가슴이 출중하면 미드필더다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공격수는 뭐예요? 공격수는 얼굴이 출중하다. 수비수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미드 차이 오졌다, 미드필더다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위치로. 참 진짜 별의별 말들도 다 만들어낸다 정말. 아우. 뭐 먹버, 찍먹 이런 것도 써요. 정말 안 좋은 표현인데 먹고 버린다, 관계하고 관계를 끊는다, 성관계만 하고.
혹은 이제 가볍게 스킨십을 생각한다가 찍먹. 너 걔 찍먹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 절대 아니고 일부 친구들이 이쪽으로 더 점점 내가 더 잘 친다 이런 드립을 이렇게 점점 세게 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하는 뭐 특정인이 한둘 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다 같이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시대가 무서워졌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런 학교 내에서 이런 뭐 성희롱 사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나요? 실제로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위가 높지는 않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비하하는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발달이 좀 빠른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놀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약간 하나의 놀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을 비하하거나 어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이러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간에 단톡방이라는 공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거기 만약에 올라온 것들을 저장하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밖으로 내보내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에 외부에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처벌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셔서 좀 여쭤보는 건데 명예훼손하고 모욕죄의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누구누구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다 왔다. 구체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다 왔다. 이거는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기꾼 같은 놈,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평가나 의견이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적시해서 어떤 사람의 명예 감정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거는 명예훼손이고 단순히 그냥 사실이 아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의 명예 감정이나 사회적인 위신이 같은 떨어뜨리게 했다. 이거는 이제 모욕이 되는 거죠. 1대1로 자꾸 저한테 사람들이 머리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훼손. 이거는 명예훼손이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겠죠. 아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뭐가 사실인데요? 뭐가? 지금 아주 큰 기준이 몇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거지. 그러면 이 단톡방에서 그런 저급한 말들을 배설하던 이 양반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방을 이제 모욕하느냐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서 명예훼손이냐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모독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정보통신망이라고 해서 이런 인터넷상이나 이걸 해서 할 때는 더 가중처벌이 돼요. 왜냐하면 전파 가능성은 더 높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인터넷상에 올려가지고 퍼지는 건 속도나 이거 파급력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단톡방에서 했다. 이러면 더 가중해서 처벌받게 되죠. 그러면 단톡방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아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처벌받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웃음 표시나 아니면 뭐 화이팅 뭐 하여튼 뭐 크크크 하면서 뭐 어떤 반응을 보였을 때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들 반응이 좋네? 더 해야지? 라고 하면 이게 방조가 될 여지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방조라고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탈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말려야지 그걸 거기서 아주 소극적으로라도 동조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유해 사이트 링크를 주고받는 게 문제가 돼서 학교에서도 또 주의 안내문까지 보냈다고 하던데 어떤 사이트 링크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요즘에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 있잖아요. 스포츠. 네, 거기에 이제 불법 도박도 많이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 웹툰, 애니메이션 이런 걸 공짜로 해킹하는 사이트들도 정말 많은데 이거를 막 애들끼리 공유해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 이거 근데 선생님 이거 그러면 저런 식으로 링크 주고받고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거기에 약간 성적인 부여에서 네. 소위 말하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해하다 하면. 음란물 네. 유포 배포가 되는 거예요. 링크를 보냈을 뿐인데도 어쨌든 간에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 전달하면 이건 배포는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좀 많이 걱정하는 게 그렇게 공유하는 사이트 중에 불법 웹툰 사이트가 참 많잖아요. 근데 불법 웹툰 사이트에 이제 성적인 묘사가 들어간 이렇게 웹툰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보통 어리더라고요. 그렇죠. 미성년을 묘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청물이 돼서 이제 막 이게 그렇게 될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딸려오는 것도 있어요. 다시 또 이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것과 의도적으로 갑자기 막 탁탁 뜨고 뜨고 해서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보게 되거나 뭐 아니면 뭐 소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링크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단톡방에서 이런 말들 막 주고받는 거 어떻게 좀 한번 막을 수 있을지. 먼저 1차적으로는 아이들끼리만 있는 단톡방은 안 된다. 라는 게 첫 번째이기는 합니다. 보통은 담임 선생님이 공지를 전달하기 위해 단체 방을 반별로 만드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 빼고 우리끼리 만들자.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럴 때에는 믿을 만한 우리 모두가 아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이들 사주기 전에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직은 엄마가 보호자니까 아빠가 보호자니까 너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동의를, 합의를 미리 구한 다음에 사주면서 이걸 맞춰가야지. 만약에 이걸 강압적으로 하면 또 지웁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을 수 있게 좀 동의와 합의와 이런 것들 아이들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교육으로 풀어가셔야 되는 게 어렵다. 제가 아직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그 톡이나 단체톡방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안 깔아놨어요. 그런데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감독님이랑 아이들 방이 하나 있고 아이들만의 방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만 혼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아들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좀 그렇지 않으냐 해주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 1, 2년 더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가 내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걸 걱정하지만 또래 집단에서는 좀 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면 그냥 공용 패드 같은 거 집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그걸로 아이디 계정을 만들어주시는 게 좀 차선일 수 있지 않을까. 돼 안 돼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쯤 되면 이런 데서 거래를 합니다. 공폰이 얼마 안 해요. 아이들 용돈으로 살 수 있는 정도가 돼서 공폰을 사서 그 엄마한테나 학교에서 하나 제출하고 자기 게 따로 있어요. 결국에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건 아이들이 다 뚫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너무 똑똑하다.